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북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체 연료 로켓 연소 실험을 했다. 무려 140톤 포스 정도 되는 세계 최대급의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을 테스트했다. 성공했다. 라는 건데 이게 진짜 성공인지 거짓말인지 뻥인지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트남이 인구 1억 정도 되고 이제 갑자기 경제력이 또 상승하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적대적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군사 무기 체계를 일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신경 써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미국, 영국이 공이 우크라이나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게 됐는데 어떤 무기를 어떻게 어떤 위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제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베트남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기 수급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열린 하노이 방산 전시회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 측에 치열한 로비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 사이 하노이 인근 공군기지에서 열린 베트남 국방방위산업전시회 2022 행사에 미국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미국 업체들은 베트남 측에 헬기와 무인기, 레이더 등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측과 접촉해 무기 판매를 제안한 기업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등인데요. 각 업체들은 베트남군이 대체를 추진 중인 노후 무기체계의 대안으로 자사히 무기체계들을 선전하며 치열한 마쿠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냉전 때 도입된 소련제 무기들을 주력 장비로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과의 해양 이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군사력 현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주요 공급처로 생각했던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군수 산업이 사실상 붕괴되는 수순을 밟자 빠르게 탈러시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의 개최 목적 역시 러시아가 아닌 국가에서 신형 무기체계를 수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유럽, 이스라엘 등 30여 개 국가 174개 방산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판촉전을 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2개만 참가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수호이 27SK와 수호이 30MK2, 주력 수송 헬기인 밀8과 같은 항공기 대체 소요, 수천 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소련제 노후 장갑차와 야포들, 과거 소련에서 들여온 구형 초계함과 미사일 고속정에 대한 대체 소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탈러시아를 추진하면서도 유사한 중국제는 거부하고 제3의 공급처를 찾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했는데 우리 업체들이 참여 안 하고 하니까 몰랐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로이터가 일주일 지나서 보도를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거대한 방산기업들이 이 행사에 들어가서 베트남에게 아주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홍보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들이 왜 들어가냐? 시장이 섰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가능성 없는데 안 들어가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것도 다 비용인데. 자, 그래서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이런 데 미사일 만들고 레이더 만들고 이런 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다가 군사협력하고 있어요. 포항급 초계함 2척 줬습니다. 지금 여기 베트남 해군 도색을 하고 있는 군함 보이는데 요게 포항급 초계함이에요. 우리가 준 거예요. 공짜로. 거의 공짜로 줬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한 500톤급짜리 그냥 고속정입니다. 이건 베트남 과거 소련 시절에 만든 거.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 거. 이게 그냥 베트남 해군에서 제일 좋은 배 객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육군을 지금 보면 T-34 전차도 있어요. T-55 전차도 있고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겠죠. T-90 전차 있지만
지금 러시아 무기 거래하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죠. 지금 뭐 삼성이다, 애플이다 막 들어가는데 러시아 무기 괜히 거래해가지고 제재 맞으면 삼성, 애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인구 1억, 경제력은 상승, 그리고 군사력은 약하지만 이 군대의 규모는 크고, 그리고 중국과는 상당한 원한이 있고, 중월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서사군도 또 국제적으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가 뺏겨버렸죠. 그런 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트남은 중국에게 완전히 그냥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무기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장갑차도 뭐 BTR-60 같은 어마어마한 구형 장갑차 이런 것들인데 우리 K808 좋죠. 우리 K1 전차, K2 전차 이런 거, 또 K9 자주포 이런 거 팔 수 있죠. 전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다 새로 바꿔야 되니까 왜 우리 한화나 뭐 LIG 넥스원 또는 이런 그 현대 로템이나 이런 데는 참가를 안 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테자스 전투기도 이게 출범하고 했어요. 테자스 전투기. 그래서 여기 공군 보면 수호 27 SK 요거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호 30 MK2, MK2는 조금 신형이지만 수호 27 SK는 완전히 구형입니다.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FA50이나 앞으로 우리 KF21이나 이런 거 여기 팔 수 있는 능력, 여건 되지요. 왜 우리 큰 회사들은 안 가고 중소기업 무슨 광학 장비 이런 거 보는 중소기업만 들어갔을까 안타까운데요. 방사청에서 관심 좀 베트남 시장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추력을 가진 신형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140톤포스 수준의 추력과 추력 편향 노즐 기술까지 구현했다는데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중요 연구소가 개발한 최신형 로켓 추진체인 140톤포스급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 12월 16일 공개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이번 실험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고 조영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 부부장이 수행했는데요. 김정은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라며 관련 연구진들을 격려했다고 북한 측은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추진력 벡터르 조종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라며 시험 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 특성, 작업시간, 추진력 벡터르 조종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정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발표한 이번 신형 엔진의 추력이 140톤포스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40톤포스는 킬로뉴턴으로 환산할 경우 1372.93킬로뉴턴에 달하는 엄청난 힘인데요.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 3의 1단 엔진인 TU-120의 80.76톤포스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비추력이 상당히 떨어져 대형 로켓 제작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북한은 고체연료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이 부족해 기존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은 80톤포스급의 RD-250 액체연료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해서 필요한 추력을 구현해 왔습니다. 북한이 단일 엔진만으로 140톤포스급의 추력을 발휘하는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중거리급 사거리를 가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기적으로 엄청난 탑재 중량을 가진 괴물 ICBM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이 엔진 북한 혼자 개발했을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이번 사진을 보면서 이거 좀 김정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 그냥 뭐 술 먹고 세수도 안 하고 나왔는지 와이셔츠는 밖으로 삐죽이 나와 있고 여하튼 좀 허름해 보입니다. 그리고 살도 갑자기 또 더 많이 찐 것 같고 가게무샤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정은도 가짜 또 실험 결과도 가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액체연료는 훨씬 효율이 좋은데 그 액체연료도 80톤포스짜리 두 개를 엮어서 만든 화성 17형을 올렸던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규모의 이런 고체연료 엔진을 들고 나왔다. 러시아의 RS-24, 야르스, 토폴-M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체연료 엔진하고 능력이 비슷한 거. 그것도 추력평형 노즐. 추력평형 노즐은 이제 이 뿜어내는 이 노즐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반대쪽으로 틀고 뭐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겠죠. 핀으로 따로 조정 안 해도.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건데 그 추력평형 노즐까지 한 번에 다 구현을 해냈다. 고체연료를. 이걸 누가 믿어주겠냐라는 겁니다. 뭐든지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단계를 갑자기 북한이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1970년대 수준에서 갑자기 2010년대 수준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누가 대줬냐? 누가 지원해줬냐? 중국. 확 떠오르죠. 러시아 확 떠오르죠. 그래서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런 것들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뭐 탄약이나 이런 것들 지원받기 위해서 여기를 도와줬을지 아니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 방파제 역할을 세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오래전부터 지원해서 이런 고체연료 엔진 제작 기술을 제공했는지 중국이 더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 140kg톤포스짜리 엔진을 한 방에 성공했다. 그것도 추력평형 노즐까지 라는 것은 저는 믿기 힘들다. 왜? 단계를 너무나 세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라는 거. 그리고 김정은도 거짓말 같다 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 어제 제가 알려드린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라는 것은 도와줬다 그 말 아닙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공식화한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중국 관련한 이야기 어제 오후에 올린 시큐리티 뉴스 캐나다가 우리 이 K2 전차 긴급 구매 요청했다라는 그 기사에 싱하이밍 중국 그 대사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뭐 그런 것들 그게 뭐 큰 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중국 관련한 게 잠깐 있었는데 중국 관련한 것만 하면 노란 딱지를 붙여버려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노란 딱지 안 하다가 좀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노란 딱지가 돼버려요. 아마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들 많이 있죠. 조선족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드는데 또 이 말에다가 또 신고해서 또 노란 딱지 먹일지도 모르죠 이거. 아무튼 우리 한국 국민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좀 거짓이 많이 섞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중국이 너무나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미국 백악관의 의혹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미국과 영국이 연이어 장거리 공격 무기 공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제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은 아예 모스크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순항미사일 공급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기존의 멍텅구리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변환하는 장치, 즉 합동 정밀 직격탄 제담 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12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나 고위 안보 관리가 제담 지원안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라면서도 이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장치를 지상 무기에 적용할지 항공 무기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통합해 운영할지 여부를 모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제담은 일반적인 무유도 폭탄에 유도 장치와 자세 제어 장치를 부착해 고고도에서 투발하더라도 미터 단위의 명중률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주는 유도 키트인데요. 미국이 JDAM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용 항공기 공급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JDAM 공급 검토를 밝히자 영국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도무기 공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영국의 현용 주력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2월 15일 현지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이 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지 그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우크라이나 정부와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사거리 560km의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요. 관성 항법 장치와 GPS 복합 유도로 비행하다가 종말 단계에서는 디지털 지형 대조 항법으로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는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러시아군의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 무기로 평가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체르니유 상공에서 발사할 경우 모스크바 크렘린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이전이 확정될 경우 러시아의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경우 즉각 파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밀 유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향후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호이 24 전폭기 공격기 보이죠? 이 수호이 24에 어쩌면 미국의 JDAM 정밀 유도 폭탄이 장착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이 그 소련제 전투기, 소련제 폭격 장비 뭐 이런 것들로 폭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한 2, 3km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급강하 폭격하고 둘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JDAM을 준다? 그러면 한 20km 밖에서 아주 높은 고도에서 그냥 떨어뜨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정밀하게 GPS 유도를 봐서 한 2m 정도 안에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면 JDAM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이제 동계 전투 때 지금 참호 쫙 파놓고 있죠. 그 참호를 여기에 맨페즈나 이 휴대용 그 지대공 미사일 다 장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딱 공중에서 와서 한 20km 밖에서 즉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사거리 밖에서 JDAM 딱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럼 참모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JDAM 유도 키트를 갖다 붙여가지고 정밀 유도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지금까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위력을 발휘할 거로 보입니다. 뭐 멍텅구리 폭탄 또는 로켓 뭐 이런 거 떨어뜨리고 쏴봐야 로켓은 위력이 약하죠. 멍텅구리 폭탄 잘 안 맞죠. 그런데 이건 그냥 위성 GPS에 유도가 돼서 딱 정밀하게 때려버리니까 이거 한 발이 멍텅구리 폭탄 10발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이런 강력한 폭탄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스톰 섀도우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타우러스가 바로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요. 둘 다 사거리가 560km,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생긴 걸 봐도 스텔시하게 생겼죠.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이 멀리 날아가는 장사정에다가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처음에 비행을 할 때는 관성항법 그리고 GPS 유도 갔다가 이 타겟의 수십 킬로미터 전방에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지형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렘린을 때리겠다. 그러면은 물론 뭐 우크라이나는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이 크렘린의 그 3D 3차원 지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형하고 자기에게 입력된 지형하고 맞는지 대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파트가 섰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신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구나.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몇 번째 몇 층에 몇 번째 창문을 때리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형 내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미리 정찰해 놓은 그 지형 3D 맵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고 있는 실제 보고 있는 이 지형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맞아 왼쪽으로 좀 더 꺾어야지 해서 이제 2층 오른쪽 세 번째 창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밀 유도 무기예요. 이게 러시아는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전과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의 화학 공장을 합동으로 폭격했을 때 그때 프랑스는 이걸 썼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공동 개발해서 영국은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고 프랑스는 스칼프라고 부르는데 당시 이 라팔 전투기들이 이 스칼프를 대량으로 쏘았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정부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쏜 거 100% 명중했고 하나도 요격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제 방공 무기들이 완전히 그냥 덕지덕지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 그걸 요리조리 극복하고 들어가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가 이걸 막지 못한다라는 이런 엄청난 정밀 유도 장거리 무기. 그래서 국경지역에 쏘면 모스크바 렌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더욱더 긴장하게 됐다. 그래서 함부로 키우 쪽에다가 또 이런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전력망 공급해서 이 추운 겨울에 힘들게 만들고 하면 모스크바에 스톰 섀도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계 전투할 때 참호, 교통로 다 파놓고 있을 텐데 그 참호에 정확하게 2m 단위의 오차 범위로 그냥 들어와서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폭탄이 터지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이 전투기,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수호24, 수호25 뭐 이런 데다가 인테그레이션 해주겠지만 또 지금 미국은 A-10 공격기를 퇴역하기 시작했죠. 또 영국은 토네이도 전폭기를 퇴역해서 지금 치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크라이나에 점점 더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들어가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